2018년 7월 18일 더운 여름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하는 외딴 곳이지만 맛집이란 소문이 나서 사람들로 붐비는 청주의 어느 백숙집. 그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식당 뒷마당에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중년 남성이 노끈으로 양 손목과 다리가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바닥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내 온도는 36도.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이미 쓰러진 남성에겐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얼굴에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보였고 칼로 베인 상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호흡 맥박이 없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 다리에 입은 자창, 두피에 입은 열창 등이 확인됐지만 사인은 오른쪽 옆구리 아랫부분에서 세로로 1.8cm 길이 자창이었고요. 오른쪽 흉곽 내에 약 900cc 이상의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행경막 및 간 흉곽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체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에 구타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 남성은 50대 최씨. 사람들이 놀란 것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곳이 영업 중인 인기 백숙집 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일부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경찰차가 보여서 종업원한테 뭔 일 있냐고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남자가 식당 안쪽 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있고 경찰들이 흉기 같은 거 증거로 들고 나가더라고요. 백숙을 먹고 있는데 식당 공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종업원한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손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식당의 분위기는 뭔가 어수선했고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사건 관계자는 다른 면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살인 현장에서는 놀라가지고 우왕좌왕 하시거나 우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격양된 분위기인데 그냥 일반 음식점 같이 너무 다 평온하게 그냥 다들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공간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태연히 음식을 주문받고 서빙을 하며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식당 종업원들. 그날 시신이 발견되면서 식당 직원들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식당 뒷마당엔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는데 누군가 일부러 부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복원을 의뢰한 경찰. 그 사이 경찰은 식당 관계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식당 주인이랑 피해자 최 씨랑 다툼이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출동했을 당시 종업원들한테 식당 주인이 어딨냐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거나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사장의 행방은 몰라도 번호를 모를 수 있을까? 식당 뒷마당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지만 다퉜다는 식당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증인도 없고 유력한 증거 CCTV는 훼손된 상황. 그러던 중 경찰은 식당 안쪽 방에서 만취한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가 식당 주인 강 씨라고 했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 강 씨는 만취 상태였고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술이 좀 깬 뒤에 사건 경위에 대해 물으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사건 당일 손님들도 만취한 주인을 봤다고 진술했고 확실히 식당 주인은 영업시간에 술에 취해 방에 누워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한 강 씨가 어떻게 최 씨랑 다퉜다는 걸까?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종업원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랑 다투긴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욱해서 그냥 몇 대 때렸을 뿐이에요. 최 씨가 워낙 힘이 좋고 과격하니까 사장님이 어렵게 제압했어요. 사장님이 끈으로 최 씨 손 묶는 걸 보긴 봤어요. 그런데 당시 싸움에 대해 조금씩 진술 내용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최 씨는 꽤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고 식당 주인 강 씨는 그에 비하면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강 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체격이 좋은 최 씨를 제압했다는 걸까? 게다가 강 씨는 의족을 해서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모로 강 씨는 물리적으로 범죄가 어려워 보이는 사이 이 가게에서 가장 건장한 주방장 윤 씨가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식당의 주방장이었고 강 씨의 조카였습니다. 그냥 잊혀지지 않던 게 그 주방장 눈빛이 뭐랄까 살기?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사건 당일 살벌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주방장 윤 씨. 피해자의 몸에 난 여러 개의 칼자국과 옆구리의 흉기 자창.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칼이 발견됐는데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의 길지 않은 칼이었으나 평소 닭을 손질할 때 쓰는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이 칼에 익숙한 윤 씨가 칼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확인 결과 조카에게는 30여 년 전 강도상해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르고요.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삼촌 혼자서 저지른 일입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 씨와 모든 건 외삼촌이 한 일일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윤 씨. 주요 용의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침묵에 수사는 잠시 제자리 걸음 중인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거기선 범행 현장에 끔찍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최 씨의 휴대폰을 확보했고 범행 관련 내용을 수사 중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사건 현장에서 만취했던 강 씨의 욕설과 협박성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야 죽여.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로마. 내가 죽일게.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 찌를 수가 있어 이 새끼야. 내장 다 해부하게 내장. 이 새끼 담글 거니까. 듣기만 해도 살이 가득한 말들. 경찰은 식당 주인 강 씨가 최 씨를 살해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강 씨의 음성에서 그 해결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며 도움을 청하듯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조카 윤 씨를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던 경찰은 음성을 통해 주변에 공범이 있었음을 확신했고 마침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바로 확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훼손됐던 CCTV를 어렵게 복원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경찰은 의외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조카 윤 씨는 예상대로 사건에 가담했는데 이외의 인물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식당 여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조사 당시 모두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던 종업원들이 알고 보니 모두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38분경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조카 윤 씨가 피해자를 식당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갔고 이를 본 식당 주인 강 씨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강 씨가 이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도망 못 가게 잡아 라고 소리치고 그 말을 들은 조카 윤 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개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올려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 씨가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놓은 주방용 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피해자가 양다리에 피를 흘리며 공터 옆에 있는 담을 넘어 도망가자 강 씨와 윤 씨가 피해자를 담 옆에 땅바닥에 눕혀 제압한 뒤 강 씨는 들고 있던 칼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공격해 과다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걸로 추정됩니다. 외삼촌과 조카가 합심하여 피해자를 공격했던 상황. 그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오히려 합세해서 피해자 공격을 도왔습니다. 여성 종업원 B는 흰색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고 여성 종업원 C는 피해자를 수해 폭행한 후 주인 강 씨랑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는 데 힘을 합치는 등 현장을 목격하고도 간접적으로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5시 45분경 조카인 윤 씨가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 씨가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 도망 못 가게 손발 모두 묶어라. 끈 가져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는 장면. 강 씨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후두부를 2회 내리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장인 조카 윤 씨나 여성 종업원들이 강 씨를 도와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복구된 CCTV의 마지막 장면은 18시경 조카가 CCTV를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범인들이 담배를 물려줬고 피해자는 이를 바람으로 빠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힘겹게 담배를 피우던 최 씨의 모습은 이내 지직거리는 화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식당 살인사건. 사건의 단서는 그날 아침 피해자 최 씨가 식당에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오전 10시부터 여러 차례 외숙모 찾는 전화를 식당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그 말을 외삼촌에게 전해줬을 뿐이고요. 알고 보니 피해자 최 씨는 식당 주인 강 씨의 아내와 내연 관계였고 강 씨의 아내는 최 씨와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강 씨의 아내가 강 씨 통장에 있던 돈 3억 5천만 원 상당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6천만 원 상당의 카드빚과 대출금을 강 씨에게 부담하게 하자 강 씨는 최 씨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수시로 사기꾼 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씹어먹을 새끼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렇다면 사망한 최 씨는 왜 그날 강 씨의 식당으로 전화를 한 것일까? 강 씨의 아내가 최 씨를 피해서 잠적했었고 최 씨는 강 씨 아내의 행적을 묻기 위해 강 씨 가게로 전화를 수시로 했던 상황.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강 씨가 너 식당에 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식이 지금 식당으로 온다고 한다고 말한 후 주방용 칼을 종이로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소주 3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식당으로 오기만을 기다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내연관계가 부른 살인사건. 주방장인 조카 윤 씨는 혈안관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여성 종업원들은 범행을 말리긴커녕 끔찍한 살인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일까? 주변 사람들은 강 씨가 진심으로 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게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나? 부지런하고 엄청 착실해요. 동네 마을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겼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외진 곳에 있는 가게의 위치상 종업원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에 태워 출퇴근을 시켜주고 음식 노하우도 손수 알려주는 등 사장과 종업원 이상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하루 종일 백숙집에서 근무하며 강 씨의 처지를 지켜봐왔던 종업원들. 범행에 가담한 한 종업원은 남편의 카드 빚을 떠안고 이혼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강 씨의 처지에 강하게 이입했던 것일까? 그렇게 그들은 강 씨의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막거나 노끈을 묶고 단순 폭행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종업원과 조카 윤 씨는 오히려 강 씨의 살해를 중간에 말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여 종업원들은 처음 공터에 가서 범행을 확인했을 때 칼을 들고 있던 강 씨를 말렸습니다. 피해자의 휴대 녹음 파일엔 조카 윤 씨가 삼촌 죽이지 마요. 삼촌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강 씨의 폭행에 가담했지만 나중엔 윤 씨와 종업원 모두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과 119가 도착하는 40-50분 동안 종업원들은 장사를 계속했고 이 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다들 피해자의 오른쪽 흉곽 내에 출혈이 발생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처 크기도 작고 피가 고여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피해자는 이미 과다 출혈과 고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2018년 12월 31일) 새해를 1시간 앞둔 밤 10시 56분경 칠흑같이 어두웠던 전남 여수 금우도 바다에 2개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바다가 환했어요. 물 위에 불빛이 반사되어가지고 차가 빛을 쏘면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비쳤어요. 119엔 사고 당사자가 직접 건 신고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차가 가라앉아. 승용차요. 차가 시동도 안 돼. 문도 안 열려요. 창문도 안 열려. 잠겨요. 물이 잠겨요. 신고 전화는 약 4분이 지난 11시 00분 38초경 저 잠겨요라는 말과 물 먹는 소리를 끝으로 끊겼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침수된 차량에서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람은 47살의 여성
김씨. 그런데 그녀는 한겨울에 알몸 상태였습니다. 혹시 홀로 금오도에 왔다가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이라도 당한 걸까? 그런데 그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혼자가 아닌 남편 박씨와 함께 금오도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나체인 건 사실 차 안에서 부부관계를 맺고 나서 직후에 사고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7시경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고 2시간 뒤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두 사람이 선착장을 떠나려던 찰나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린 사이 아내만 태우고 있던 차량이 선착장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돌려서 나가려고 차량을 후진시키는데 철제 난간에 차를 부딪힌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충돌 부위를 보는 사이에 차가 갑자기 앞으로 밀려서 해상으로 추락한 겁니다. 다음날 차를 인양한 직후 침수 차량의 기어는 주차 모드가 아닌 중립 모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창문이 7cm 내려져 있는 상태, 열린 창문 틈으로 바닷물이 빨리 들어오게 한 게 아니냐 의심도 사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황이 없어 기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창문이 열린 건 부부관계 후 덥고 냄새가 나서 연 것뿐이라는 남편. 그날 샌바람에 차가 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니 바람은 전혀 없는 날은 아니었지만 옷이 날리게 세게 부는 정도는 아니었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비스듬하게 바람이 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내릴 당시 차의 위치는 평지와 경사로가 맞물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차량의 몸을 기대기만 해도 차는 앞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일부러 밀거나 기대거나 힘을 줘서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수상한 것은 근처 방범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찍힌 남편은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이 빠지는 쪽을 지켜보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을 마치고 무태 올라와서 체력 고갈 때문에 잠시 걸었을 뿐인데 그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식당 목격자 역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11시 7분에 차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를 제가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남편이 오더라고요. 담배를 사서 피우고 다급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민들만 당황하고. 아내가 빠졌으면 어떻게 건지러 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남편은 심지어 옷에 물이 젖어서 춥다며 가게 안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재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부였고 금오도로 해돋이 구경 겸 신혼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여행이 찜찜한 비극으로 끝난 상황. 어딘지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건 남편이 아내가 차에 빠져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1월 1일로 넘어간 새벽 4시 21분 보험사에 건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119에 신고가 되어 2시 20분 여수 해양경찰에 참고인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에 굳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전화를 건 겁니다. 경찰은 이에 남편과 아내 김씨의 보험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전인 2018년 10월에서 11월 2달 사이에 5개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12월 초 혼인신고한 직후에 보험금 수익자를 남편 박 씨로 변경한 게 확인됐습니다. 남편 박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내 김 씨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최고 한도로 들어서 더 이상 사망보험을 들 수 없는 정도였던 겁니다. 가입 당시 전업주부로 직업을 기입한 김 씨가 고도 후유장애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을 거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직업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 박 씨는 20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년 9월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내 김 씨와 가까워진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가 자주 가던 식당 아줌마였어요, 김 씨가. 특히 김 씨는 당시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박 씨를 만나고 나서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이혼과 동시에 보험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 씨의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명의를 바꾸고 보험을 하나둘씩 더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보험 관계자들은 수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데 김 씨도 처음 가입했을 때는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직후에 수익자가 개인으로 바뀌고 박 씨로 지정했어요. 남편은 아내와 자신이 서로 수익자를 바꿨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수령인을 서로로 특정하고 이틀 뒤 박 씨는 본인의 보험 수령인을 아내에서 자기 동생으로 바꿨고 이 사실은 아내 김 씨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사고 전까지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세 딸의 학비까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본인의 소득은 지출을 항상 밑돌았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9월, 10월에는 따로 돈 나올 구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박 씨. 범죄의 고의로 아내에게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아내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혼인신고도 아내가 성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내 김씨 측 아들도 엄마가 더 적극적이라 했고 김씨 친언니도 동생이 혼인신고를 밀어붙였다고 진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원래 돈이 없어 힘들어했던 박 씨는 무슨 돈이 났는지 차를 제네시스 승용차로 바꾸고 아내에게 본인이 3월에 차 바꿀 때 그 제네시스를 선물로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애 셋을 전처에게 5억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고 고흥에 땅이 있는데 내년에 펜션을 지어서 같이 살자는 등 말하고 아내 김 씨가 이혼 후 집을 나왔을 때는 보증금 100만 원과 첫월세 30만 원을 선뜻 대신 내주는 등 본인이 돈이 굉장히 많은 듯 행동해왔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CCTV 수사를 통해 남편이 사고 8일 전 금오도에 같은 선착장에 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11월 금오도의 많은 선착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선착장의 경사로 부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포 선착장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악 선착장은 도로변에 위치했고 바로 앞에 해경 초소가 있는 반면 직포 선착장은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출입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쪽 방향을 향해 있는 이 선착장에서 12월 31일 해돋이를 보자며 왔다는 박 씨. 과연 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사건 6년 전인 2012년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체국 안에는 11개의 CCTV가 있었는데 그 어느 곳에도 이상한 장면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안에 있던 5,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우체국 바로 옆 식당의 벽면과 금고가 맞닿는 지점을 정확하게 뚫고 벽 너머 금고 안에 둔 전부를 빼간 범인은 바로 남편 박 씨. 심지어 당시 밖에서 망을 봐준 사람은 현직 경찰 최모 경사였습니다. 박 씨는 당시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가 2014년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박 씨에게 의문을 품은 건 2011년 3월 17일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성인 오락실 사장 황 여인이 실종됐는데 황 씨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날이 금고터리의 공범 최 경사를 만나러 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이 때문에 수배가 내려지자 최 경사를 만나서 풀러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락이 끊긴 곳은 광양의 한 공동묘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분간 좀 피해 있어야겠네. 검찰에서 찾으면 어디 간지 모른다고. 당분간 전화하지 말고 추적하니까. 황 씨는 최 경사의 약점을 잡고 압박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다는 주변인의 진술. 황 씨가 사라지고 3개월 뒤 최 경사는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에게 정보를 준 일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편 박 씨가 황 씨 실종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전직 경찰 등을 찾아가 꼬치꼬치 캐묻고 다녔습니다. 황 씨 전화기가 꺼진 광양의 공동묘지도 남편 박 씨가 고로쇠물을 마신다며 자주 놀러가던 곳입니다. 박 씨는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얽혀있던 게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9일 여수 오동도. 9월 15일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통화를 끝으로 51세인 권 씨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은밀하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자는 박 씨였습니다. 권 씨 일은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마치 옆에서 본 듯 진술했다는 박 씨.
박 씨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앞서의 사건들과 관련해 박 씨를 여러 차례 수사했는데 결과적으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부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 씨에겐 여러 의혹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은 금고털이 사건과 2005년 여수 ATM기 현금 도난 사건 2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만난 박 씨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 씨는 누구에게는 장의사였고 누구에게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도 했다고 하고 보험 설계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경찰서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정보원이나 심부름꾼으로도 활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오도 추락 사고에도 이상한 점들은 계속 지적됐습니다. 당시 신고센터에 녹음된 신고자 아내 김 씨의 음성은 4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뒷창문이 열려 있어 물이 잠겨 들어오면 차량이 빨리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통화 말미에 김 씨는 네, 잠겼어요. 목까지 왔어요. 라고 하고 마지막은 물 먹는 소리가 나며 통화가 종료됩니다. 때문에 1심 법정은 피해자가 추락 후 짧은 시간 내에 119로 신고했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던 창문 너머에 있던 남편의 애타는 고함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부르거나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 창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재판의 중점은 박 씨가 일부러 차량을 밀었느냐 아니면 차가 밀려 스스로 내려갔느냐였습니다. 당시 차 뒷범퍼엔 57cm의 긁힌 흔적이 있었고 남편이 주장한 뒤를 박았다는 난간은 59cm여서 가속으로 인한 충돌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가 됐던 중립기어는 제네시스 차량이 뒤에서 주차로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당기며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반면 뒤에서 중립인 N으로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한번 밀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 명백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피고는 1988년부터 장의차, 레카차, 트레일러, 관광버스 등 각종 운전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런 피고가 명백히 기어를 거는 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P와 N을 혼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났던 동종 모델 차량으로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0.5m 떨어진 곳에 중립기어 상태로 세워두고 운전자가 내릴 때는 수평면이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 중립기어 상태로 세워두었을 때는 경사로여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페달을 떼자마자 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움직임이나 바람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사면에 주차했다면 내리자마자 굴러갑니다. 이 상황에서 조치를 안 하고 뒀다는 것은 피고의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하차하여 뒷범퍼로 갈 때까지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수평면에 정차한 것이고 피고가 뒤에서 미는 것 외에 차량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실험 차량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상체를 들어올리자 실험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추락용 난간에서 1m 지점에 임계점이 분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특정 위치들에선 차량 내 조수석의 인물이 앞으로 움직여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는 순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차가 경계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차량의 앞바퀴가 정확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따라 차량이 저절로 굴러갈 수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 차량이 움직인 건지 살인인지 사고인지 판가름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건 승용차의 앞바퀴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보험 관련 문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2심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결심할 정도로 어렵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버스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을 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사실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당시 선착장에 있던 하얀 차에 가서 아내 구조를 도와달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하얀 차 때문에 예초 좀 더 바다 쪽으로 차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하얀 차가 선착장에 들어오고 나온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관계자나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차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CCTV상 바위에 가려 사각인 지점에 하얀 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제출된 영상이 12월 31일 18시부터 1월 1일 0시 20분 사이가 아닌 그 전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 나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심에서 1심의 유죄의 근거였던 뒷범퍼의 수리 역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계획했으면 굳이 범퍼를 미리 수리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고 8일 전에 들러 경사면에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범행을 위해서라면 낭떠러지의 높이, 가는 길의 위치 등 좀 더 자세한 요소를 여러 찍어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에 이 사진과 영상을 계획 범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 추락 이후 남편이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에 대해서도 남편이 범죄를 계획했다면 미리 CCTV의 위치 등을 파악했어야 했을 텐데 해당 영상을 보면 CCTV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계획적 범죄자가 선택한 방법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었기에 추락하는 승용차에서 탈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에 피고가 이 범죄를 계획했다면 피해자가 옷을 급하게 입고 뒷범퍼를 같이 보기 위해 따라 나오는 경우도 고려했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포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엔 어렵다. 재판부는 완벽주의의 전문 범죄자를 상정한 듯 해당 선착장의 만조와 간조 때 물높이가 다른데 간조 때 살해하려면 물높이가 충분히 깊은지 해류 내지 조류에 따라 연안으로 차가 돌아오지 않을지 등을 검토한 흔적이 노트북 등에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조전화를 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부분은 어떨까? 부검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에 0.7 평방센티미터의 찰가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추락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증거로 본 재판부, 이런 피해자가 추락 직후 바로 멀쩡한 상태로 전화를 했을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또한 피해자가 구조 당시 피고를 탓하거나 지목하는 내용 또한 없었던 점도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이 7cm가량 열린 상태였는데 승용차는 무거운 엔진이 있는 앞쪽부터 가라앉으므로 조수석 뒤쪽 창문을 열어놓는 게 침몰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피해자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남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을 향했습니다. (2000년 9월 8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어느 작은 섬마을.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늦은 밤, 평소였다면 모두가 잠들고 침묵만이 감돌 시간이었으나 그날따라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주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작 110가구만이 거주하는 이 작은 섬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 그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마을 방송이 울리는 거예요. 저 밑에 정실의 선녀가 사라졌다나? 가로등도 없는 이 작은 마을에 꼬마애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전에 추석을 새로 서울에서 내려온 정씨 아들 가족. 그런데 마을 방송 약 2시간 전 고작 5살 된 손녀가 말도 없이 집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정씨네 가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큰 방에서 시부모님과 아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8시쯤 넘어서인가? 우리 애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길래 따라 나가봤는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가족들. 그러나 아이는 집안과 주변 골목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9시 20분경 마을 방송을 부탁했고 방송을 들은 주민 20여 명이 함께 거리로 나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회관 쪽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회관 안에도 살펴보려고 들어간 거였어요. 처음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불을 켜고 보니까 거기 애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밤 10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아이는 머리 뒤로 많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실수로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일까? 하지만 피가 난 부분은 머리가 아닌 목으로 밝혀졌습니다. 목 부분에 둔한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과 양 어깨 및 가슴 부분에 10여 개 정도의 찰과상도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양 손바닥에 멍이 들어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흙도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타살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조사 중 길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위로 오토바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습니다. 우선 마을 주민들 중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아이가 사라진 8시 이후부터 10시 사이인 단 2시간. 그 사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범인은 왜 아이를 마을 회관에 옮겨놓은 것일까? 수사에 의문이 더해질 무렵 아이의 아빠가 서울에서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어젯밤 아이의 엄마인 지연 씨는 저녁 8시가 지났을 무렵 큰 방에 함께 있던 아이가 혼자 화장실로 갔고 그 이후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진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큰 방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던 건 맞아요. 같이 옥수수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손에 끈적한 걸 묻혀서 돌아다니니까 애 아빠가 며느리 보고 데리고 나가서 씻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애를 데리고 욕실로 갔고요. 지연 씨가 딸과 함께 나갔고 한참 시간이 지난 9시 무렵 홀로 큰 방에 와 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진술은 또 달랐습니다. 제가 며느리 보고 애를 씻기라고 했었죠. 잠시 후에 옷을 싹 갈아입혀서 다시 큰 방으로 왔고요. 얼마 안 있다가 애가 화장실 가겠다고 혼자 나갔는데 한참을 안 오니까 며느리가 찾으러 갔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모두가 다른 진술 내용. 누구의 말이 진짜인 걸까? 경찰은 평소 피해자와 가족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 씨는 정량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남편과도 동거 중인, 즉 사실혼 관계였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저와 전처가 낳았던 자식입니다. 이혼하고 2년 전 가을쯤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동거를 결심한 후에는 바로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여수에 있던 딸을 데리고 왔고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아내가 친딸 이상으로 잘 양육해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 지연 씨에 대해 조사해보니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1989년 이미 결혼을 했었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지연 씨는 8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후 홀로 횟집과 갈비집 등 종업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당시 친정과도 연락을 끊은 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지연 씨. 딸들이 보고 싶어 학교도 찾아가 봤지만 아이들은 지연 씨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대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술도 자주 마셨고 담배도 그때 처음 피웠어요. 오죽하면 팔목에 담뱃불이 지지기도 했으니까. 그러다가 손님으로 남편을 만났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혼 사실을 숨긴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지연 씨.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된 후 딸의 생모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에 정영은 생모에게 엄마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불만을 표하자 이후 남편은 휴대폰을 없애기까지 했지만 사건 전날인 9월 7일 저녁 시부모님 집으로 또다시 생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녀가 추석 때 집에 올 거란 건지 아들 전처가 밤에 2번이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인가 또 전화가 왔었대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전화 받는 걸 봤다고.
경찰은 지연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데려가 조사를 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는 지연 씨. 좀처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쯤 이 사건의 중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진술 때 큰 방에 있던 딸이 혼자 화장실에 간 뒤 사라졌다고 이야기한 지연 씨. 이후 조사 때는 아이를 씻기고 작은 방에 있던 중 아이가 사라졌고 자신은 9시쯤 아이를 찾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8시 30분 좀 넘었었나? 골목길에서 누가 어린 여자애를 안고 소송거리는 걸 봤거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체격으로 볼 때는 여성이었어요. 그때는 애가 몸이 축 늘어져 있길래 잠들었나 싶었죠. 딸을 찾으러 9시에 집을 나섰다는 지연 씨. 그렇다면 8시 30분 목격자가 본 여성은 누구이며 그가 안고 있던 아이는 누구였을까? 목격자가 나오자 지연 씨의 진술은 또 바뀌었습니다. 애를 씻기러 큰 방에서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손을 잡아 끌었는데 애가 뻗팅기는 바람에 서로 손이 미끄러져서 애가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실신했었어요. 그렇게 늘어진 딸을 안아 들었을 때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를 봤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목격된 여성이 자신은 맞으나 곧이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절대 딸을 죽이지 않았다는 지연 씨. 그렇다면 아이는 왜 피범벅이 된 채 마을회관에서 발견됐으며 혈흔이 묻은 오토바이 자국은 무엇일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녀의 거짓 진술에 혼란을 느꼈던 경찰. 모든 게 다 이상했어요. 범행 동기도 그렇고 만약 남편과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엣 가시 같은 딸을 죽이려 했다면 뭐하러 시댁까지 데려와서 범행을 저질렀나. 게다가 목격자와 눈도 마주쳤는데 이 무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끈질긴 신문이 이어지던 중 지연 씨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시아버지가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지난 설 무렵 시댁에 내려갔다가 시아버지의 요구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두 사람. 그들은 사건 당일인 8일 시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오후 3시쯤 또다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만 딸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에 불륜을 들킬 것을 두려워했다는 두 사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뽀뽀는 아빠랑만 해야지. 그때 시아버지가 그랬어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 애 목을 조르던지 아니면 뇌진탕이라도 시켜놓고 자신한테 말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 분명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연 씨는 딸을 욕실로 데려가 질식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큰 방으로 가려는 아이를 막고 작은 방으로 데려온 다음 장난치듯 배 위에 올라타 베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눌렀고 이내 아이는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기절한 딸을 집에 둘 수 없어서 대문역 구석진 곳에 놓아두고 시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땐 시아버지한테 애가 기절했다고 말하니까 같이 마을회관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연 씨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는 시아버지. 집에 들어온 지연 씨는 5분 뒤쯤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시아버지가 피 묻은 칼을 건네며 씻으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모두 며느리의 거짓말이라며 분개한 시아버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시아버지 정 씨는 자신은 손녀를 죽인 일도 며느리와 성관계를 한 일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 처음 성관계를 했다고요. 그날은 제가 며느리를 본 지 고작 3번째 되는 날이에요. 게다가 명절이라고 딸 부부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강요했다가 며느리가 반항이라도 하면요. 집에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합니까? 당시 아들과 아내, 손녀딸이 모두 외출해 있어 집에 며느리와 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밀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도 그래요. 지금 추석이라 마을 선착장에 수시로 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저희 집 앞 도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방문도 안 잠그고 성관계를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의 주장대로라면 정 씨가 칼을 들고 마을회관으로 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온 시간은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 하지만 그때는 마을 주민들이 정약을 찾기 위해 모두 거리로 나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곳에 오래 거주한 정 씨를, 그것도 피 묻은 칼을 든 정 씨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 씨의 혐의가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백이 흔들리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3년 전쯤 정 씨가 마을에 사는 친척이자 아내의 친구인 형수와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 씨가 이 사실은 비밀로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했다더라고요. 게다가 그분이 증언한 정 씨의 성행위 시 습관이 지연 씨가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평소 성행위 시 손에 침을 묻혀 성기에 바른 후 삽입했다는 정 씨의 습관이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명절 역시 아들이 일 때문에 늦게 내려갈 것 같다고 하자 정 씨는 지연 씨에게 남편과 따로 먼저 내려오라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며느리와 어떤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지연 씨는 분노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애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못돼서 남편과 헤어지면 서울에 방도 얻어주고 외로우면 여수에라도 방을 얻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같이 은폐하자고 할 땐 언제고. 지연 씨는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죽은 딸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여긴다며 본인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와 붙어먹은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아버지의 제안이고 함께 교통사고로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이 사실은 너와 나밖에 모르니 무덤까지 가져가자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는 정 씨. 뒤늦게 밝혀진 부검 결과 역시 사인은 목 부위를 수에 찔린 경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지연 씨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중 지연 씨는 또다시 이 모든 게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고 대체 이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옥 같은 터널. 피해자는 그 일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2019년 당시 20살의 여성 이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중년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칼 들고 저한테 위협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종종 칼을 들고 위협까지 했다는 중년의 남성. 그의 성폭행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집요하게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11월경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성기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회로 피해 여성에게 지금 성기에 곤지름이 있다.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기에 곤지름을 옮겨라. 그래야 낫는다. 그런 식으로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2019년 1월엔 중년 남성이 자신의 포터 승용차에 피해 여성을 태운 후 여주시의 한 골목길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이 씨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해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2월경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자친구랑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했다고 대답하니까 손으로 제 뒤통수 때리고 바지 벗어 확인해야겠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를 강간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친부가 중학교 때부터 가늠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모든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민간요법을 믿기 때문에 딸의 곤지름 성병을 옮아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딸이 평소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로 성병에 걸려 아버지로서 딸을 단속하고 억압하기 위해
바지를 벗어라고 강하게 말한 것일 뿐 그 어떤 성폭행이나 간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면수심 성범죄자의 변명인 것일까? 그런데 그토록 매섭게 돌변해서 성폭행을 일삼았다던 친부가 평소에 보낸 문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엔 성폭행 사건 징후나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답장을 안 하면 전화가 오고 읽씹을 해도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위치 추적도 깔려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어디든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증거가 남을 만한 건 문자로 잘 안 하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해요. 치밀하고 집요했다는 친아빠. 그런데 사건이 이심으로 넘어가자 딸은 갑자기 엄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친아빠가 제 위치를 추적하고 집착하니까 화가 나서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피해 여성.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당했다는 성폭행이 사실인 것일까? 아니면 철없는 딸의 무고인 것일까?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2012년경 중학교 2학년경부터 강제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빠가 동건녀랑 싸우던 중에 칼에 동건녀가 찔린 일이 있어서 교도소에 한 2, 3년 정도 수감됐다가 출소를 했어요. 그 후 몇 개월 정도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를 하고 이후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 사셨는데 그 몇 개월 거주하는 동안 강제추행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미 1999년 7월경 강간치상죄 전과로 형을 산 친부. 하지만 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달리 아빠의 혐의를 부정하는 듯한 문자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2019년 2월 20일경 피고인에게 보낸 "아닙니다. 아빠, 제가 더 죄송할 따름이에요. 운전 조심히 가세요. 그렇지만 정말 아빠가 싫고 벌레같이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주 조심히 올라가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잘 가라고 말을 안 하면 안 가고 주변에 있을 것 같고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 문자가 저한테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그녀의 마음은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 재판부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부친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까봐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지만 친아빠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피해자인 건 맞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꾼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꿈이었길 바라는 피해자. 하지만 진술이 구체화될수록 친부의 수상한 행동도 속속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부가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장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친부는 딸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부는 점쟁이가 피해자와 성교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을 근거로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5월 13일 친부는 피해자에게 어느 용화무당이 그러는데 2세대 전 전생에 끔찍히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평생 말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친부가 유사강간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살부터는 직접 삽입강간을 했다는 친부. 친부는 자해를 하거나 칼 등을 들어 자살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계속해서 이 사실 모두를 부인했고 오히려 친딸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4월 2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세탁소. 주인은 세탁해 놓은 옷을 찾아가지 않는 손님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3월 26일이었고 40대 정도 되는 고객님이셨어요. 코트 한 벌, 밍크 코트 2벌 세탁해달라면서 나중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안 찾아가고 있다니까요. 비싼 세탁물을 맡기고도 찾아가지 않던 사람은 인근에 사는 40대 주부 송모 씨. 심지어 그녀는 차도 주차장에 몇 주째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현관문을 들어서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찍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다시 아파트를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13시 10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송 씨의 차량. 13시 11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 내린 장면이 남아 있었으나 이후 어떤 CCTV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만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송 여인. 그날이 2007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언니가 4월 20일 오후 1시 반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후 4시에 딸이 학교 마치고 오면 근처 마트에 함께 쇼핑하러 가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동생은 언니가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그날도 마트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은 오후 5시 30분경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는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네 집 현관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동생은 4월 22일 아침 8시 30분경 119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해당 호수에 들어가기 위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범죄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보안업체 관리하에 있어서 외부인이 출입하면 알게 되는데 당시에 외부인 출입 흔적은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송 여인은 동생과 약속도 어기고 게다가 초등학교 딸을 두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경찰은 가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2, 3회 가출 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니가 가출했던 건 맞아요.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딸 때문에라도 저랑 연락을 했었고요. 심지어 가출한 다음 날에는 딸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심을 시키기도 했어요. 동생은 언니가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을 두고 사라질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송 여인의 흔적을 추적해봤지만 통신 내역도 이메일을 사용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 씨의 행적을 쫓던 경찰이 실종일 송 씨의 집 현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52분경 하교한 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출 기능을 작동시켜 놓는 바람에 딸이 누르는 초인종 신호가 경비업체 상황실에도 울렸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비업체는 즉시 직원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빠가 비밀번호를 바꿔놨는지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와 통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아파트 앞 베이커리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 금방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빵집에 아이를 데려다 줬었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20일 오후 4시쯤인 걸로 기억을 해요. 4월 20일 오후 1시 11분 이후로 아파트 CCTV에 보이지 않는 송 여인. 아이가 집에 왔던 시각은 오후 3시 52분. 남편 최 씨가 외부에서 와 4시에 아이를 찾아간 상황. 이후로 완벽히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송 씨.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송 여인과 남편 최 씨, 15살 차이가 나서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내는 40대 중반이고 남편이 60대였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잘 알죠. 남편 벤츠 끌고 다니던데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진 않았어요. 경찰은 남편 최 씨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었고 남편은 아내가 또 가출한 것 같다고 하며 이번 일에 조금은 무신경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내 송 씨가 다시 가출했다고 짐작한 최 씨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동생 집으로 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복되는 가출에 지친 것일까? 그런데 송 씨의 동생은 이번엔 뭔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전엔 언니가 가출하면 하루 이틀 지나 언니를 찾기 위해 형부가 대구 친정집이나 근처에 사는 자신의 집에 방문해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동생. 하지만 이번엔 방문은커녕 연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최 씨가 그전과 다른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미 최 씨와 송 씨 사이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언니가 불안했어요. 저한테 형부 상대로 이혼 청구할 건데 소장이 형부한테 가면 형부 성격에 직접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요즘 불안하다 라고 했어요. 사라진 송 여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7억을 지급하라는 재산 분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 여인은 왜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던 걸까? 남편 최 씨가 평소 집착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첫 번째 결혼해서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극심한 충격을 받고는 이혼한 후 딸을 호적에서 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부인은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결혼 상담소를 통해 현재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도 3년을 지켜본 후에나 진행했습니다. 결혼과 여성에 대해 신중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남편 최 씨. 현재 아내에 대해서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을 했다고 송 여인의 동생은 주장했습니다. 남편 최 씨의 동생 역시 형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형수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아마도 자기 돈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동생이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아내의 실종 10여일 전. 7억 지급을 요구했던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남편은 원래 이혼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형부는 평소에도 이혼은 죽음이고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라면서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송 여인은 달랐습니다. 평소 남편 최 씨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2, 3회 정도 나갔었고 최후의 선택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송 여인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남편 최 씨의 폭력을 피해 완전히 잠적해버린 걸까? 그런데 경찰은 CCTV를 분석하던 도중 묘한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실종 2일 후 남편이 새벽 5시부터 불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여럿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것입니다. 그리고는 1층에 내려 현관 앞에 봉투 5개를 두곤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벤츠 차량을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1층으로 올라간 그는 잠시 후 차를 몰아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올라가서 50분 후인 6시 18분 녹색 종량제 봉투 하나를 들고 바로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쓰레기를 본인이 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날 뭐 한 번 버릴 수 있죠. 근데 새벽이잖아요. 이상한 건 쓰레기를 단지 쓰레기장에 안 버린 거죠. 차에 싣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그 새벽에. 왜죠? (4월 22일) 새벽 최 씨가 들고 나간 사라진 쓰레기 봉투는 20리터 녹색 봉투가 5개, 50리터짜리 흰 봉투가 1개였습니다. 총 150리터 분량의 부피. 액체를 담으면 100kg에서 150kg까지 담을 수 있는 부피입니다. 3인 가족이 며칠 사이에 버릴 양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내의 경우 164cm에 60kg 정도의 체형, 옷가지나 수건, 걸레 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쓰레기 봉투. 당일 새벽 이상했던 건 쓰레기 봉투뿐이 아니었습니다. 벤츠를 타고 사라진 최 씨가 다시 나타난 것은 최 씨의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최 씨 동생의 집 CCTV였습니다. 최 씨가 집에서 나선 시간은 새벽 6시 19분인데 동생 집 CCTV엔 아침 7시 46분경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20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어디서 뭘 했던 거죠? 후에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된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은 대전 서구청과 중구청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최 씨가 사는 유성구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봉투는 아내 실종 다음 날인 21일 오전 9시 46분 대전 서구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버리지도 못하는 이 종량제 봉투들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송씨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22일 새벽 2시경에 들어왔거든요.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거의 1시간가량 계속 물 내려가는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평소엔 그런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거실과 주방에서 이상할 정도로 역겨운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 출동해 집안 문을 따졌던 소방 관계자도 집안에서 비릿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맡은 비린내는 무엇일까? 경찰 조사 결과 송여인 집의 평소 수도 사용량은 3달간 21에서 24톤 정도. 하지만 사건일 전후 6일 사이 수도를 무려 5톤 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육절기 판매업자로부터 진술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4월 21일쯤인가? 영업소에 색인칼 판매, 전기톱 매매 상담과 관련해서 고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요? 네, 이분 맞는 것 같아요. 육절기 판매업자뿐 아니라 그 옆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모 씨도 최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내 실종일인 4월 20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낮에 집에 귀가했습니다. 오후 2시 6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집 전화로 충남의 한 동사무소로 연락했고, 바로 이어 오후 2시 32분 집 전화로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형외과에 연락해 이혼 문제에 필요하다며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5분경 딸의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딸이 놓고 간 휴대전화는 집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3시 52분 집에 도착한 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외출 모드로 바뀐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업체에 전화를 받은 최 씨는 잠시 밖에 있으니 아이를 빵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으나 이 시간까지 최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밖으로 외출 나가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4시 넘어 빵집에 도착한 남편 최 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딸을 데리고 자신의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 집에서 잠을 잔 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오전 9시 딸의 등교를 막고 딸을 동생 집에 두고는 혼자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 열린다는 현관문은 어찌 열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종량제 봉투를 빈번히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송 제기하고 잠수 탄 거라고요. 아마도 제 돈을 노리고 저랑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벌인 거겠죠. 처음 경비업체 직원이 통화했을 때 집 밖에 있었다고 말한 남편.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오후 2시에 귀가했습니다. 왜 일찍 왔냐는 질문에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남편 최 씨가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집에 일찍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집안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수사팀. 먼저 욕실의 욕조 안쪽에 뭔가 손산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날붙이로 욕조에 깊은 자국이 나 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 집주인은 이런 하자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1월에 입주해서 4월까지 욕조 대리석 수평이 불량하다, 화장실 대리석이 파손됐다, 바닥이 불량하다, 욕실 변기가 막혔다, 이런 걸로 얼마나 보수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사건건 하자 보수를 요청했던 최 씨가 왜 이런 욕조의 큰 파손엔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일까? 수사를 계속 이어가던 수사팀은 남편 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최 씨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바지의 혈흔을 정밀 분석 의뢰했고 욕실 안의 욕조 배수구에서도 가루 형태의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인체 조직으로 판단되어 이것도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내 현관 3곳, 그리고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4곳 혈흔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된 4개의 혈흔 중 2건이 송 씨의 DNA와 일치했고 방 안 옷걸이 걸려있던 남편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채취한 혈흔도, 그리고 욕조 배수구에서 채취한 가루 형태의 물질도 송 씨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생활하던 곳이니 아내의 DNA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남편. 하지만 경찰은 아예 욕조와 연결된 가지배관을 뜯어냈고 그 안에서 뼈 조각과 인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조직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사라진 아내의 여동생과 동일한 모기의 유전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4월 25일 남편 최 씨에게 내일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청했고 최 씨 역시 출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6일 그가 발견된 곳은 인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오후 5시 최 씨의 손에는 $10,000의 현금과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발 티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자신의 동생에게 연락해 일본으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딸 니네 동네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줘. (2006년 12월 16일) 일본 도쿄의 니시 신주쿠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듯 아침에 니시 신주쿠 거리는 밤새 취객들의 흔적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출근길에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행인은 무심코 철로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취객들이 가지고 논 인형이나 마네킹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인이 목격한 것은 훼손된 사람의 신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체의 훼손 정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오로지 몸통만 들어있었고 머리와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절단면으로 보아 날카로운 톱 등으로 자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몸통만으로는 20, 30대의 젊은 남성인 것만 확인 가능했습니다. 사망 추정일은 하루에서 사흘 전. 경시청 수사 1부는 신주쿠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우범지대인 가부키초에 가까운 거리였고 사체 처리 방식이 너무나 잔인해서 경찰은 야쿠자나 중국 마피아의 소행으로 여긴 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지문 역시 찾을 길이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나머지 신체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안긴 토막살인 사건. 수사력은 남은 사체 일부를 찾는 데 모아졌지만 시간은 한없이 흘러만 갔고 그렇게 12일이 지난 2006년 12월 28일 오후 3시 10분 시부야구 가미야마초에서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가 가마야마초에 있는 오래된 집 마당인데요. 이 집 마당에 사람 사체가 묻혀 있어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처음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신고자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가 무슨 냄새를 맡고 빈집 마당을 파헤쳤고 거기서 사체가 발견됐었는데 지난번에 발견된 사체의 하반신의 일부였고 지문 및 DNA 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머리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체가 매장된 동네엔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고 세련된 단독 주택이 들어선 고급 주택가 지역이었습니다. 대체 범인은 어떻게 이런 동네에 사체를 매장했을까? 그리고 빈집인 걸 어떻게 알고 마당에 매장했던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인 그때 경찰은 마침 신주쿠에서 실종된 한 남자에 주목했습니다. 실종자는 유명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유스케라는 30대 남성. 처음에는 실종자의 키와 몸통으로 추정한 시신의 키를 비교했을 때 몸통 주인의 키가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됐던 상황. 하지만 다리가 발견되면서 다리가 생각보다 길어 키가 동일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스케의 아내를 만나 몸통 사체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가슴에 큰 수술 자국이 있는데 이 사체엔 그 흉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체는 누구일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경찰은 DNA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흉터가 있다는 남편 유스케. 아내의 주장과 달리 다리와 몸통에 DNA는 일치했고 유스케 집안의 DNA 흔적과 비교했더니 시신은 유스케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은 아내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유스케의 아내는 당시 32살 마츠하시 카오리. 그녀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형 증권회사를 다니고 언제나 착실했거든요. 근데 11일에 출근한다고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조사 결과 남편은 회사에서도 알아주는 초엘리트 사원이었고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잔인하게 토막난 채 살해당한 것일까? 경찰은 그가 다니는 회사도 조사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한 관계 같은 건 없었어요. 11일에 출근을 안 해서 제가 12일에 유스케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카오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가봐도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카오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된다. 나도 연락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카오리의 실종 신고 날짜를 보고 조금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날이 11일인데 실종 신고는 15일에 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오리의 신원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행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카오리네 아빠가 니가타현에서 꽤 큰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카오리 나온 학교가 흔히 그 아가씨 학교라는 곳인데 집사들이나 운전기사들이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아가씨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카오리. 심지어 부친이 정한 회사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부모에게서 월 40만 엔을 받는 등 금전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엘리트 기업에 다니며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돈을 노린 전문 살인기술자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경찰, 그런데 아주 이상한 진술 하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카오리요? 걔는 우리 술집에서 일하던 애가 맞아요. 피해자의 아내 카오리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풍속업소, 일명 홍등가에서 일한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이 부유하고 용돈을 많이 받는데도 풍속점에서 일하는 등 평소 고가 사치품을 사거나 훔치는 등 허영심이 많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카오리는 엄격하고 고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스로 카오리의 어린 시절부터 꽤나 엄격했고 손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선 아버지가 절대적인 규칙이었고 카오리가 우는데도 계속 혼을 내고 질책했다는 진술. 초등학교 시절 그녀의 졸업 문집에는 초등학생이 남긴 것이라고 보기엔 이상해 보이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는 게 싫다. 당하면 반드시 배로 갚아주겠다. 어릴 적 작은 동네에 부잣집 딸로 소문나 있던 카오리. 그녀는 엄격한 훈육 속에 스스로를 남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자존심이 강했고 항상 어른인 척 굴었죠. 뭐랄까 다른 친구들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늘 났죠. 스스로 채찍질하며 공부한 그녀는 지방 니카타에서 도쿄의 유명 여자대학교인 시라유리 여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항상 위를 보며 있었던 카오리는 결국 고액 연봉의 연하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동거를 시작해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3월에 했는데 3월에 아이를 지운 기록이 있어요. 초기에는 남편이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승승장구를 하게 됐는데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유스케는 내연녀가 있어 다른 집을 오가는 등 두 집 살림을 했고 카오리 역시 결혼 후에도 풍속점에서 만난 남자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등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륜 관계가 카오리가 범인임을 말해주는 직접 증거는 아니기에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실제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죽은 유스케의 급여와 보너스를 빨리 이체하라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고 해도 미망인 카오리 씨의 요청이 너무 심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편도 고액 연봉을 받는데 늘 돈에 찌들려 살았다는 유스케와 카오리 부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으나 당시에는 남편의 수익이 불안하여 아이를 인공 유산했고
그때부터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돈 많다고 화목한 건 아니죠. 늘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분 말로는 남편이 아내를 좀 때리는 것 같던데요. 겉으론 화려해 보였지만 가정폭력을 했다던 남편 유스케. 점차 가면 뒤에 실제 부부 생활이 드러나자 경찰은 아내 카오리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던 그때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스케가 회사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집 맨션 방범 카메라를 직접 확인했더니 유스케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집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료의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방범 카메라 확인. 경찰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아내인 카오리를 용의선상에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추궁하자 의외로 카오리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바닥에 스며든 냄새가 걱정돼서 방이랑 바닥도 수리했고요. 남편 머리는 세리가야 공원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놨어요. 경찰은 그녀의 증언에 따라 피해자 유스케의 머리 부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가량이 흐른 2007년 1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사체의 몸통엔 흉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유스케의 사체가 아니었던 걸까? 그런데 카오리의 진술에 모두들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몸통도 사실 남편이 맞아요. 제가 몸에 흉터가 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부부는 아이를 임신했다가 지운 일이 있었는데 카오리는 유스케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꼈고 점차 부부간의 불화가 생기자 유스케가 가정폭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2일 집에서 와인병으로 남편 머리를 때려서 살해했어요. 실제 유스케의 머리에는 8군데 골절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수사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카오리는 부유층의 삶을 살기 위한 돈을 성매매를 해서라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사치를 부렸고 남편 유스케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모두 자르고 옷과 가방을 칼로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카오리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아버지는 받아줄 수 없다며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도쿄 맨션으로 돌아온 카오리는 남편에게 맞았다면서 보호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소에서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고액의 명품을 산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유스케는 본인의 힘으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고 카오리는 남편이 이혼할 경우 3,600만 엔을 지급받는다는 공증 서류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 가방에 레코더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녹음기에 남편이 내연녀에게 빨리 이혼할 거고 이탈리아에서 결혼식을 올리자는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카오리는 녹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남편 유스케가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며 자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카오리는 누워있는 남편 위에 서서 와인병으로 유스케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리는 남편을 일단 살해한 후에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슬슬 사체 썩는 냄새가 나자 카오리는 시체를 유기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큰 체격이라 혼자서 사체를 처리하기 힘들었다고 판단 후 마트에서 톱과 손수레, 캐리어, 그리고 흙을 구매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도록 옷장을 받지 관짝처럼 바닥에 눕힌 후 그 안에 시신을 넣은 카오리. 다시 옷장 안에 흙을 채운 후 그 위에서 남편 시체를 분해해갔습니다. 당시 카오리의 노트에는 발, 머리, 손, 잘게 완료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15일 심야부터 16일 새벽에 걸쳐 토막낸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먼저 상반신을 넣어 2번씩 꼭꼭 묶은 후 택시를 타고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원래 가려던 장소가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어디서 악취가 심하게 나지 않냐고 해서 놀라서 중간에 내렸어요. 처음 몸통 부분은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 버렸던 카오리. 그녀는 남편의 하반신 부분은 캐리어에 담아 평소 눈여겨봤던 부유층 동네 빈집 공터에 직접 묻었고 유스케의 머리는 가방에 담아 전철을 타고 내린 뒤 세리가야 공원 외곽에 구덩이를 파서 묻었습니다. 구덩이는 국자로 팠어요.
그리고 남편 머리를 묻었습니다. 남편의 시체를 버렸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세상을 볼 때마다 반짝였어요. (2017년 1월 4일) 동트기 전 아직은 어두운 새벽 6시 53분경 군산시 계정면 한 교차로에 불이 난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농수로에 빠져있는 그랜저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의 오른쪽 부분이 농수로 쪽으로 비스듬히 빠져 있었고 차 안에 사람이 있나? 생존자는 있나? 계속 살폈는데 불길 틈에 뭔가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화만을 진압한 후 차량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운전석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왜 차 안에서 불에 탄 채 숨져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선 그녀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었지만 화재로 인해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여성의 사체는 기어바스 쪽에 몸을 엎드린 채 머리는 조수석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차량에 화재가 생기는 것인지 추정했지만 차량 내부엔 인화물질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난 차량이 구형인데다가 눈에 바퀴가 빠져있는 점, 그리고 차가 농수로에 빠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차량에 불길이 활사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야간 초행길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측과는 달리 사망한 여인은 동네의 주민인 50대 여성 고 씨였고 유족들은 그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다니는 익숙한 동네 도로에서 그런 큰 사고를 낼 확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그날 새벽 어딜 향하던 길이었을까? 굿이요? 몰라. 그 냉이 캐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길에 들른다고 했어요. 사건 전날부터 그녀에게 특별한 위협이나 특이한 일은 없었다고 주변인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런데 전문가는 실제로 차량에는 충격흔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차량 기어가 주차인 P나 주행인 D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기어는 후진인 R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도에서 후진 중인 차량이 도랑에 빠지고 충격은 없는데 불은 붙은 상황, 그리고 차량 정밀 분석 결과 보통의 차량 화재에서 볼 수 없었던 발화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이 난 곳이 가장 먼저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차량 내부 앞좌석 부분이 가장 많이 연소되었어요. 불길이 내부에서 엔진룸 쪽으로 번졌고 엔진룸에서 정기적인 특이점을 찾진 못했거든요. 결국 차량 내부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불에 탄 차량. 불이 꺼지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그 악랄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타살 의혹이 속속 드러나자 사망한 고 씨의 부검이 이뤄졌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연기가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불이 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확실해진 타살 정황. 갑작스러운 고 씨의 사망 소식에 누구보다 슬퍼한 사람은 고 씨 남편 최 씨였습니다. 시댁하우스에 냉이가 있어요. 거기서 냉이를 캐서 남편 국 끓여주려고 혼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고 씨. 그날도 남편을 위해 냉이를 캐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일까 아내의 사망 소식에 남편은 실신에 가까울 만큼 오열했습니다. 부부가 금실에 엄청 좋았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충격이 컸을 거예요. 인꼬 부부의 평온을 앗아간 범인은 누구일까? 범행 장소나 범행 방법을 두고 면식범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주변인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가진 용의자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고 씨의 금융 내역을 조사하던 경찰의 눈에 수상한 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부부가 많은 보험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6개 보험사에서 수령금이 총 2억 4천만 원, 수령인은 바로 남편 최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일까? 의문점을 증폭시키듯 마침 남편은 아내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남편은 대장암 치료차 1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에서 요양 중이던 남편 최 씨는 군산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았는데 마침 아내 고 씨가 숨지기 이틀 전에 군산 자택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사건 이랜 남편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남편 최 씨와 아내 고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앙생활에 매진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부부가 새벽 예배를 위해 함께 교회를 간 걸로 조사가 됐고 오전 6시경 교회에서 함께 나온 모습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50여 분 뒤 아내는 자신의 차량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 사망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50분 동안 남편 최 씨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남편은 아내가 냉이를 캐러 간 사이 아픈 몸을 이끌고 먼저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이 교회에 함께 왔었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로 아내분이 교회에 나오셨죠? 남편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신년 예배 참석하셨고 목사님한테 신년부터 잘 나오겠다 약속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새해부터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는 남편. 하지만 이후 아내가 사망했기에 경찰은 남편 최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내기를 캐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지인들 역시 남편이 살해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낯익은 사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4시간 전인 새벽 2시 30분경에 한 남자가 사건 현장을 차로 몇 바퀴 돌더니 사건 현장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코란도 차를 세워두고 내리는 게 포착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의 낯익은 얼굴, 그는 바로 남편 최 씨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새벽 2시 33분경 남편 최 씨는 사건 현장에서 약 670m 정도 떨어진 농로에 자신의 코란도를 주차해 둔 후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탑니다. 사고 현장에서 집까지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 차로 15분 거리. 남편은 당일 2시 33분 택시를 탔고 2시 48분 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멀쩡한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온 것보다 이상한 게 택시를 2번에 걸쳐 갈아탔다는 겁니다. 15분 거리를요. 수상한 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부검을 하려면 유족들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때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미 아내의 사체는 소외됐건만 남편 최 씨가 시신이 훼손된다며 부검을 극구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아내의 부검을 반대했을까? 의심스러운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례를 치른 후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짐을 챙겨 아내와 살던 집에서 이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것을 급하게 처리하고 군산을 떠나버린 남편. 그는 뭐가 그리도 급했을까? 부부가 특별한 수입이 없고 남편 요양시설비도 내야 했는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로만 매월 약 100만 원 이상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보험 내역을 분류해본 경찰은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종류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흔적들. 그렇다면 남편이 암 투병이라는 말은 사실인 걸까? 여기 오면 다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병원에 오면 다 힘드신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남편 최 씨는 요양원 생활을 틀림없이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요양원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양원 근처 PC방에 자주 들락거렸는데 그곳은 사행성 게임 PC방이었습니다. 자주 오던 사람은 아니고 도박 참여했나? 그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요양보건 암 환자가 오니까 눈에 띄긴 했죠. 요양병원에만 있던 무료한 시간을 사행성 게임으로 달리려 했던 걸까? 아니면 원래 도박, 중독 성향이 있던 걸까?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그의 행동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건 이후 휴대전화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색 키워드는 군산 차량 화재였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보에 의심이 커지던 도중 경찰은 뜻밖의 제보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그 전과가 있어요. 강도요. 총을 가지고 가서 은행 돈을 훔치다가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무려 총기를 들고 은행에 강도 범행을 하러 간 남편. 검거 당시 최 씨는 본인의 도박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강도 미수로 3년 6개월간 실형을 살았던 남편 최 씨. 하지만 아내 고 씨는 그런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대했고 신앙심으로 이겨내길 바랬습니다. 아내가 엄청 잘했죠. 물론 남편도 잘했어요. 뭐 자기 각시만 예쁜 줄 알았어요. 둘이 정말 인고 부부였어요. 하지만 남편 최 씨는 고스톱이나 사행성 도박의 유혹을 끊지 못했던 걸까? 경찰은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를 보고 그를 검거했고 그가 검거된 장소는 공교롭게도 사행성 PC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처럼 남편 최 씨와 아내 고 씨는 인고 부부가 맞았을까? 친척들은 아내가 남편의 도박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라도 나랏돈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아내가 종교적 신념 그런 이유로 완강히 거절을 했어요. 그때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론 화목해 보였지만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한 최 씨. 경찰은 그날 최 씨가 찍힌 CCTV를 보여주며 자백을 종용했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말다툼 끝에 욱하는 감정에 그랬습니다. 이후 차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검거 당시 아내를 살해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의 추궁에 마지못해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었다라고 범행을 털어놓은 최 씨. 하지만 결코 불은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수상한 장면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그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군산으로 내려오면서 이미 최 씨는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자기 차량 조수석에 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후에 휘발유를 앞좌석 바닥 등에 뿌리고 차를 농수로에 빠지도록 한 다음에 끼고 있던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에 차량 내부로 던져서 불을 냈습니다. 남편 최 씨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며 자신은 그냥 목졸라 살해를 했을 뿐이라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운전석 뒤에 앉아서 아내 목을 졸랐고 아내가 발버둥 치다가 차가 농수로에 처박혔습니다. 근데 아내가 발버둥 치면서 후진 기어가 들어갔나 봐요. 저는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차에서 나왔을 뿐이고 차량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차량의 후진 기어가 우발적 살해를 하던 도중 발생한 증거라고 진술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우연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남편의 주장. 그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일까?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그날 새벽은 유난히 스산한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각,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어느 동네 주민은 시끄러운 기계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대부분이 잠든 이 새벽, 무슨 소리인 걸까? 그러나 당시 주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조경농장은 10시, 11시 이렇게 밤에도 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포크레인 소리를 자주 들었으니까 그냥 또 일하나 보다. 장사가 잘 돼서 새벽에 또 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뒤 주민이 포크레인 소리를 들었다는 바로 그 조경농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오부터 수많은 경찰들이 찾아와 이곳저곳 뒤지며 분주했던 겁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집 밖을 나온 마을 주민들,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경찰이 땅을 팠는데 팔이 나오더라니까요. 거기에 시체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작은 소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던 곳 땅 밑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약 1.3m의 구덩이 속에 알몸 상태로 누워있던 시신. 누군가 여성의 시신을 구덩이에 묻고 그 위에 작은 소나무를 심어놨던 것입니다.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거의 부패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얼굴에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검에 들어가자 늑골 몇 개가 골절된 상태였고 사인은 두부 손상과 뇌출혈이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문으로 확인된 여성의 신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살던 40살의 이지연씨. 지연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4일 전 이미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50살의 남편 김만수씨였습니다. 11일 오후에 남편분이 지구대로 직접 오셔서 신고를 했는데 아내가 전날 놀러 나간다고 외출을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전날 밤 남편과 함께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친구와 놀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는 아내 지연씨. 하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 김씨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누구도 지연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연씨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어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상황. 처음에는 가출을 했나 싶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자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도 무슨 일 있어? 통화도 안 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도 안 읽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아내의 실종에 누군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연씨의 내연남. 처음 남편 김씨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남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사냐? 라고 묻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연씨는 내연남을 만나러 갔다가 변고를 당했던 것일까? 2014년 가을 소나무 아래 묻혀있던 사건의 내막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지연씨 생전 그녀를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 이 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겨울이면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을 나르는 봉사도 빼먹지 않고 할 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녀. 그런 지연씨가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야 했을까?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던 도중 지연씨의 시신이 발견된 조경농장의 이웃 상점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웃 상점의 CCTV에 지연씨가 실종되던 날 밤 수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CCTV를 보면 여기요. 여기 보면 차에서 2사람이 내려서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가죠. CCTV에는 지연씨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는 그 시간 이후인 밤 12시 51분경 멀리 조경농장 안으로 2사람이 얼마간의 차이를 두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남녀 구분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2사람 중 한 사람을 지연씨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약 1시간 뒤인 새벽 1시 50분경 한 사람만 나오더니 차를 타고 떠났고 이후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조경농장은 한두 명만 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곳은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농장에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연씨의 내연남인 것일까? 한 달 전쯤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갔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어떤 남자하고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CCTV에 찍힌 수상한 정황을 하나 더 포착했습니다. 이번엔 조경농장 인근에 있던 고물상의 CCTV였습니다. 저번에 농장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달려있는 CCTV가 어디까지 찍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고물상에 달려있던 CCTV는 이 씨 시신이 발견된 조경농장 입구를 정확히 비추는 각도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의 장면이 남아있다면 용의자가 더욱 선명해지는 상황.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물상 CCTV는 녹화도 되지 않고 찍히지도 않는 모형 CCTV, 일명 깡통 CCTV였습니다. 그 CCTV는 뭐 사람들이 쓰레기 못 버리게 그냥 달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원래 그런 거 안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왜 물어보시냐 하니까 사장님이 사무실에 누가 왔다 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물상 직원을 찾아와 CCTV에 대해 물어본 사람, 그는 아내를 애타게 찾던 남편 김씨였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발견됐던 조경농장은 놀랍게도 남편 김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내연남과 더불어 남편까지 의심스러운 상황. 하지만 남편의 지인들은 경찰의 이런 의심에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얘가 아내를 죽이고 농장에 묻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평소에 욕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상스러운 말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거 하필이면 자기 농장에다가 누명 아니면 말이 안 되죠. 정말 누군가 남편 김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의 조경 농장에 아내의 시신을 묻은 것일까? 수사의 방향 설정과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 김씨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부부 사이를 부러워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죠. 김만수 씨 말로는 자고 있으면 아내가 수고했다고 다리를 주물러 준다면서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다고요. 지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아내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남편. 그의 또 다른 지인은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큰 변고가 생겨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의 진술처럼 남편의 수첩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한 번도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내가 정말 무심했구려. 용서해 주시오.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내 맘 알아주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사랑을 지킬 수 있었어. 애틋해 보이는 부부 사이. 이런 애처가 김씨가 아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소문난 김씨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연씨 사건이 발생하기 약 3달 전인 2014년 8월 말경, 김씨가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마구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달려와 김씨를 말렸고 112에 신고해 지구대에 연행되기도 했던 김씨. 하지만 김씨는 곧 풀려났습니다. 당시 상처가 심했던 건 아니고요. 뺨을 맞아가지고 입술이 좀 터져서 피가 난 정도? 두 사람 동행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분이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으셔서 가해자가 남편이었거든요. 충격적이게도 김씨가 길거리에서 폭행한 사람은 아내 이지연 씨였습니다. 김씨는 아내의 내연남 때문에 분노해 아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지연 씨의 내연남은 누구였을까? 그런데 아내 지연 씨의 친구들은 남편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저한테 형부가 전화를 해서는 어디에 누가 있다는데 지연이한테 있는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지연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빠는 지금 지연이 찾는데 무슨 남자 얘기냐, 지연이가 그럴 애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차라리 남자랑 있었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실종된 이후 김씨가 아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묘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한 친구는 지연씨 실종 직후 김씨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희주씨, 우리 애엄마한테 빌린 돈 애엄마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 내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지연씨의 친구들은 남편 김씨에게 늘 당하고 사는 지연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얼굴에 멍을 가리려고 늘 두껍게 화장을 했다는 지연씨. 사망하기 얼마 전에는 갈비뼈를 다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그저 넘어졌다고만 했다는 지연씨. 그녀가 친구들에게도 속사정을 말하지 않았던 건 남편 김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 중 누군가 지연씨의 편을 들면 김씨는 그 사람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많이 참고 있다. 당신 조심해. 그리고 우리 애 엄마 만나지 마. 경고하는데 우리 가정사입니다.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지연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남편 김씨는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직접 손글씨로 쓴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부부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폭행과 폭언을 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깊이 사죄하고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므로 부부간의 정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김씨는 지연씨에게 고소 취하 합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씨는 합의서에 사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뒤인 11월 10일 남편은 지인들과의 골프 여행 때문에 결혼기념일을 챙겨주지 못하니 미리 축하하자며 아내 지연씨에게 옷을 사주고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 횟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부부. 직원은 부부가 밤 12시경 식당을 떠났다고 기억했습니다. 횟집에서 저랑 술을 마시고 나서 아내가 놀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남편 김씨는 이런 내용으로 지구대에가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웃 상점 CCTV를 확인하고 남편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자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니 돌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씨를 추적하는 한편 조기영 농장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곧 작은 소나무 아래 흙이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땅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고 알몸 상태 지연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지연씨의 휴대전화에는 김씨가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딜 가 네가? 너는 애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주 죽여버릴 거야. 너는 앞으로 인간 취급을 안 할 테니까 이 X발년 너는 더 맞아야 돼. 정상적으로 살려면 니는 더 맞아야 돼. 때릴 가치 없으면 그때부터 안 때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 발견 이후 김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김씨가 지인들과 함께 전남 완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바로 현장에 인원을 급파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완도항의 어느 주차장에서 지인과 함께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김씨는 의외로 순순히 아내의 살인을 인정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애엄마와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지가 바람피고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격리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애엄마가 격리 직원을 찾아가서 따져야겠다. 이력서에 주소가 있을 테니 농장 사무실로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씨의 주장으로는 사무실로 들어간 지연씨가 격리 직원의 이력서를 찾겠다며 사무실과 연결된 컨테이너 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직원을 깨우려고 해서 자신이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중에 엄마가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해서 밀쳤는데 나를 머리를 부딪히더니 죽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사고.